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3년 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설날을 맞아서 여야가 대국민 메시지를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했습니다. 제발 거듭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리는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디 좀 지켜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인들 새해 약속 지킬 수 있을까요? 최가박당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내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대진표 새롭게 짜여지는 걸까요? 점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대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설 민심 종합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설 특집 정치발전소 장현장에서 만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편 2023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나란히 언급하면서 급부상했는데요. 해법을 두곤 이견 분분합니다. 어쨌든 선거제도 바꿀 수 있을까요?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선거제도 개혁의 20년사 기자들의 수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아쉽지만 잘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마무리 잘 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영하 17도, 북극의 찬 공기가 한반도 직행하면서 한파특보 전국에 발효됐습니다. 전국이 꽁꽁 얼었고요. 강풍으로 항공기 결항 사태 빚어지고 있는데요. 참 연휴 마지막인데 마무리 잘하고 잘 올라오시고 잘 내려가셔야 됩니다. 날씨는 춥고 난방비 너무 올랐어요. 그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아이고, 전기요금도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설 연휴에 설 밥상에도 이 얘기 많이 올랐습니다. 설 연휴에 어떤 얘기 하셨습니까? 어떤 순간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이번 설 연휴 어떻게 보냈다?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낮 기온이 7도였어요. 그래서 오늘 영하 17도로 떨어진다는 말 믿기 힘들다, 믿지 않았는데요. 정말 영하 17도군요. 오늘 전국이 한파 몰아치고 있습니다. 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올겨울 최강 한파가 닥쳤습니다.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오늘 오전 6시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의 기온이 영하 20도 내외까지 떨어졌고요. 이 나머지 중부지방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10도 사이, 남부지방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 사이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어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9도에서 영상 2도였으니까 하루아침에 10도 이상 기온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근데 내일은 더 춥다고요? 네, 연휴 이후 첫 출근일인 내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3도에서 영하 9도 사이로 오늘과 비슷하지만 더 추운 곳이 있겠습니다. 그래도 기온이 내일 오후부터는 차차 올라가는데요. 이 모레는 평년 수준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남부 지역은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요. 네, 호남과 제주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상태인데요.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제주 비행기는 모두 발이 묶였습니까? 네, 오늘 제주공항에서 이륙하려던 그리고 착륙하려던 공항 편수 466편이 총 결항됐습니다. 또한 제주기점 국제선 10편도 운항이 취소가 됐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결항 소식에 이 제주공항 여객터미널은 대체편을 예약하러 온 승객들이 아침 일찍부터 몰려서 크게 붐볐는데요. 네. 귀송객들도 많아서 이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제주에 계시는데 발이 묶였습니다. 한 분은 정규직이에요. 그래가지고 쉬는 김에 더 쉬었다가 올라가겠다 이런 얘기하고, 한 분은 자영업자예요. 그래서 가게 열어야 되는데 너무 힘든데 못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1년 사이에 자영업자 34만 명이 실업자가 됐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연합뉴스는 12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기준으로 분석한 자사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에 일을 그만두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된 자영업자가 34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된 사람이 총 336만여 명이었는데요. 이 중에 10%가 자영업자였다가 실업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됐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실업자나 비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336만 명. 이 중에 10%는 자영업을 하다가 실업자가 됐다고 합니다. 경제 한파 몰아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을 크게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에 따른 정원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이 채용 규모가 이 공공기관의 경우 작년보다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은 지난 2017년 이후 계속 늘었었는데요. 2020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올해 신규 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줄어들면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 있습니다. 서울의 버스, 지하철 요금 예상보다 더 크게 오른다고 합니다. 네, 서울시는 이르면 4월 이 대중교통 요금을 올릴 예정인데요. 그 예정된 인상액이 300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수준이 최대 400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 번에 400원 올린다고요? 네, 서울시가 다음 달 초에 이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300원 인상안 그리고 400원 인상안도 모두 들여다보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40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요? 이거 참 한파가 옵니다. 근데 경제 한파 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는 신규 채용 줄이고, 그리고는 공공요금은 계속 오른다. 이거 위기인데, 경제 위기인데 서민의 안전망 더 촘촘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공공요금 오르면 서민들 부담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문제가 있어요. 정치권에서 이런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출마하느니 안 하느니 계속 그런 얘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순방 갔는데 순방 성과 따지기 전에 이 수습 못 해가지고 더 일이 커집니다. 이란 정부가 윤 대통령 발언, 한국 정부의 노력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이란의 외무부 나세르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이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은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대응은 일정 부분 평가하면서도 조처가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대응은 알겠다, 평가하면서도 충분하지는 않았다, 한국 정부의 조치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한이란 관계 조금 더 관계가 개선됐는데 다시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사고가 났으면 수습을 해야죠. 수습을 잘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좀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말로 들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버스 첫차 시간 앞당기라 이렇게 지시했는데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노동자들만 고생시키는 내용이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달 2일 새해를 맞아서 이 새벽에 146번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이 경비 미화직 고령 노동자들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노동자들이 한덕수 총리에게 첫차 시간을 좀 당겨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첫차 시간을 당길 것을 지시했고요. 이 서울시는 이 노선이 같은 8,146번 버스를 신설하고 이 146번 버스보다 이른 시간에 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로 인해 오히려 공짜 노동이 늘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 시간이 늘면, 또 새벽 시간이 늘면 합당한 대우를 해야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해줘야죠. 네, 서울시는 이 새벽 근로자들이 지각 걱정 없이 출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그 전에도 지각하는 근로자들은 없었다라는 건데요. 예. 이분들이 이 출근 시간에 정시 출근을 하게 되면 이 사무직들이 출근하기 전에 할당된 일을 마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정된 출근 시간보다 일찍 출근을 했었고 그마저도 할당된 일을 마치기 힘들어서 첫차 시간을 더 당겨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 돈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공짜 노동 시간이 15분 더 늘어나게 된 것과 다름없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하면 또
그 가치는 또 인정해줘야지 또 그걸 또 첫차 시간을 당기고 공짜 노동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것 좀 살펴주세요. 네. 옛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결정을 받고도 이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흉기로 위협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네. 그런데 형량이 징역 1년에 그쳤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5단독은 오늘 이 특수협박 및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남성에게 징역 1년,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죄질이 나쁜데요. 매우 좋지 않은데 왜 이렇게 나온 거죠? 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말부터 2달여간 지인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이별 통보를 한 전 여자친구에게 186차례에 걸쳐서 죽이겠다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실제로 주거지와 직장을 찾아가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흉기를 들고 찾아가서 위협한 일도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향후 재범하거나 다른 중대범죄를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고도 했는데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리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제도 판사님 얘기 한번 했었는데 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도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살펴볼 노릇입니다. 판사님들 조금 주변에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 초등학생들, 중학생들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어느 정도 이렇게 처벌했으면 좋겠니? 이거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판사님들. 코로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262명이 나왔습니다. 어제보다는 3천여 명이 많았지만 지난주 화요일과 비교해보면 27,000명이 적었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설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7530님 내일 이 시간이면 퇴근하면서 주 기자님 방송 듣고 있겠네요. 4일이 4초처럼 지났어요. 출근 싫어요 얘기하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래도 일상으로 또 돌아오셔야죠. 2690님 설 연휴에 영화 봤어요. 강수연님의 마지막 작품 정의 제겐 위로와 위안을 주는 영화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하님 한파로 수도관 통파됐습니다. 저처럼 곤혹스러운 분들 많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힘내세요. 아하님 힘내세요. 8921님 날씨가 너무 추워요. 바닷물도 얼었어요. 통영 멍게 5톤 차로 이렇게 가득 싣고 올라가는데 온 것 같아요. 얼면 안 될 텐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운전 조심하셔야 돼요. 5525님 이번 명절에요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저녁 한 끼 차려드렸는데 나중에 어머니 말씀이 이렇게 명절이 가뿐하고 편할 수가 있구나 하시더라고요. 그간 어머니도 명절이 부담이셨구나 하는 생각하게 되는 설이었어요. 모두에게 누군가에게는 좀 수고로움이었음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연한 건 없음을 배웠습니다. 새해에도 주라 응원합니다 얘기하셨군요. 7174님 오늘 대전에서 상경하는데요. 차 막힘 없이 수월하게 왔습니다. 올 한 해 오늘처럼 모두 다 수월하게 잘 풀리길 바랍니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수월하게 편안하고 행복하기만 빌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혁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뉴스부터 가봅니다. 네, 일본 정부의 망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찌 해야 됩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네, 독도와 관련된 발언인데 일본 외무상의 이야기거든요. 이 외무상 끊임없이 예, 망언을 하고 망언을 한 있다라고 볼 사람이었어요.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일본 정기국회 외교연설에 있었는데요. 여기서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 입장에 근거해서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이번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외교연설에서 같은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0년째 이런 왜곡을 설파하고 있는데요. 2013년 당시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참배, 고노다마 수정 이런 시도들을 하면서 역사 수정을 계속해서 해왔고요. 2014년부터는 외교연설에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가진다라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네, 과거에 또 이런 일본 아베 정권의 교과서 정책의 뼈대가 된 자민당 교육재생실행본부라는 곳에서 중간 보고서가 나온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많은 교과서에서 자학사관에 기초한 문제가 되는 기술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일본의 과거 성찰과 반성에 대해서 자학사관이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우파들의 이야기가 힘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을 다루는 게 자학이라고요? 네, 이러한 일본 외무상의 2014년 외교연설 발언은 같은 흐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본은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강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핵심이 뭐냐면요. 과거 이것도 역사 왜곡 시도라고 하는 점입니다. 역사 왜곡이죠. 네, 조선인 강제 노동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사도광산의 등재 대상 기간을 16세기에서 19세기 중반으로 한정했기 때문인데요. 네. 사도광산은 에도 시대 금강으로 유명했지만 태평양 전쟁 이후에는 구리, 철 이런 전쟁 광물 확보 강산으로 이용됐습니다. 그렇죠. 무기 만들려고 했었죠. 네, 그러니까 전범의 문제 이용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 니카타현에서 자체적으로 발간했던 역사책에도 이런 일제의 조선인 강제 동원은 인정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들을 쏙 빼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전례도 있어요. 네, 그렇죠. 2015년에 이미 하시마 이제 우리가 군함도라고 부르죠. 이것을 근대 산업 시설이라면서 세계유산에 등록할 때도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그때 조건으로 조선인 강제 노역의 역사를 적시하라라고 했고 일본 정부가 이걸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그래 이제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를 쓰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약속 지키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말씀드린 외무상이 연설에서 또 이 사도광산 관련해서도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라면서 세계유산 등재를 힘쓰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역사 왜곡 거짓말 계속 되풀이됩니다. 근데 일본은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왜곡된 거짓된 역사를 계속 가르치고 있고 가르치겠다고 하니까 일본이 잘 안 되는 것도 같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하는데 근데 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일본의 망언 정치인 망언 얘기 나왔어요. 그러면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했다 이런 뉴스가 바로 따라붙었는데 우리 정부 대응 어떻습니까? 네, 외교부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긴 했습니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왜 근데 잘 알려지지도 않고 이게 귀퉁이에 조그맣게 나오는 거죠? 네, 명절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또 이 부분이 좀 눈에 띕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면서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대상 판결에 관련해서 사실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니라 우리 단체가 우리 재단이 그냥 대신 돈을 주겠다 이런 얘기하고 네, 있죠. 한국 기업이 돈을 내는 것이고요. 아직 일본의 참여가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오히려 이제 도발을 하고 관계 파탄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일본은 계속 역사 왜곡 그리고 거짓말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요. 한국에서는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찌 됐든 좀 노력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몇 발짝 가려고 하는데 계속 일본에서는 역사 왜곡 거짓말 망언으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자, 올해는 어떻게 해서라도 선거제도 좀 개혁해보자, 바꾸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총선 관련돼서 또 기싸움이 또 셉니다. 네, 이제 2024년 국회의원을 뽑는 규칙을 지금 좀 제대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4년 전에 우리가 겪었던 위성정당 논란도 있었고 계속해서 한국 정치가 양극화된다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비례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대표해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지금이 좀 1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제때 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논의를 할 수 있는 또 마지막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한국의 국회의원 수는 지금 총 300명인데 지역구에서 한 명씩 뽑는 소선구제로 253개가 있고요. 비례대표로 47명을 뽑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러한 승자독식 소선구제가 지역주의와 결합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거대 양당 독식 불렀다 이런 평가가 많았었는데요. 2004년에 총선 때부터 이 정당 명부 투표가 실시됐지만 비례 의석수가 너무 작아서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도 배정되지 못했다라는 좀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20년사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해서 화제가 된 바가 있는데 네.
앞서서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했던 대통령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죠. 그렇죠. 1988년에 소선구제가 도입된 이후에 이 영남 호남 지역당으로 굳어진 거대 양당 구조 깨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런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를 해야지 이 구도가 좀 깨질 수 있다라고 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였던 2002년에도 이러한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반대가 계속해서 있어가지고 노 대통령이 2003년에는 도농복합선거구제라고 해서 농촌 소도시는 소선구제,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 적용하는 절충안 내기도 했었는데 자, 선거제도를 좀 바꿔주세요.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노 대통령이. 네, 이제 그런데 결과적으로 좀 야당의 반대가 이어져서 네. 되지 못했었고요. 결국 대연정까지 제안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선구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비례대표가 줄었어요. 오히려 지역구 의석수가 늘고 이거 시대 정신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네, 지지난 총선입니다. 2016년이 16년이었습니까? 예, 그렇죠. 예, 지역구 의석수 말씀처럼 늘고 비례대표가 줄기도 했는데요. 헌재 결정 때문이었거든요. 선거 구간의 인구 편차 2대1 이하로 줄여야 된다라는 결정이 나와서 이렇게 바뀌었었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야 안에서 제대로 협상이 되지 못하면서 말씀처럼 계약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권역별로 사람을 뽑아보자, 비례대표를 늘려보자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고 심지어 국회의원 수까지 늘리자라는 민주당의 혁신안도 제시가 됐었는데요.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서는 특히 이제 영남 지역을 기반으로 둔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꽤 컸었고요. 오히려 지역구 의석이 늘고 비례대표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또 총선을 앞두고는 또 선거 제도를 개편했는데 개악이라고 많이 네, 많았어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위성정당 출현을 막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굉장히 깊은 실망감을 안겨준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얼마나 좀 다를 수 있을지 시민들과 수기할 수 있을지 네. 좀 관심이 주목됩니다. 국민을 위해 거듭나겠습니다.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지금껏 거듭을 못 나고 지금껏 새롭게 태어나지 않았는데 뭘 바뀌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좀 있는데요. 아무튼 선거제도는 개혁해야 되는데 이게 밥그릇 싸움하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정치권이 잘 할지 제대로 할지 소소님께서 일단 국회의원 거대한 권한 줄이기부터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때쯤 되면 국회의원들이 또 우리가 특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는 국민들한테 다 내놓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은 지금은 그런 소리도 없어요. 내가 윤심을 지키겠습니다. 저도 윤핵관인데 그런 얘기만 있고요. 이거 검찰 얘기만 있고 그렇습니다. 네. 참 어찌 될지 좀 지켜보자고요.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뉴스는요. 네, 챗 GPT라고 아십니까? 이거 굉장히 인기입니다. 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입니다. 네, 대화형 인공지능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한 AI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AI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너무 다정하고요.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세심하게 얘기합니다. 네, 게다가 수준도 굉장히 높아서 지금 미국 대학가가 비상이 걸렸다라고 하거든요. 점점 높아져요. 점점. 네, 그렇죠. AI라고 하는 게 점점 딥러닝을 할수록 그런 수준이 올라가는 것인데요. 특히나 이제 학생들이 이걸 과제를 챗 GPT를 사용해서 하게 되고 그것을 교수들이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대학가가 지금 굉장히 큰 고민에 빠졌다. 이런 외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거 여러 고민을 던져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게 수학만이 아니라 철학 숙제까지도 완벽하게 해낸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부 공립학교에서는 학교 와이파이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통해서는 챗 GPT 접속 금지하게 한다. 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단편적일 수밖에 없는 금지한다고 것이거든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금지한다고 이게 될 만한 사안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본질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험 그리고 인간의 능력을 측정하는 방식 자체 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워서 이렇게 쓰고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내력과 암기력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거의 대부분에서. 그런데 외우기만 잘하고 이거 응용할지 모르고 창의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이제 외우는 그런 교육 필요 없어요. 그거
태블릿 PC 이렇게 나눠주고 그걸 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게 맞지요. 조금 외웠다가 조금 있다 잊어버릴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요. 금지할 게 아니라 챗GPT 이런 기술이 있으니 이걸 응용해서 어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지 교육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네, 공정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을 전문가들도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의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오히려 더 AI가 가득 찬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AI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편견이 있고 오용되거나 무기화되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더 학습할 필요가 인간의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민이 집중돼야 됩니다. 참. 네, 오늘날 교육이 무엇인지 인간이란 무엇인지 이런 네. 고민을 하게 되는 현상들이죠. 터미네이터 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계속 듭니다. 0328님 김은지 기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아가지고 저도 좀 주세요. 네,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 강한 바람에 눈길까지 있어서 더욱더 교통안전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운항 지금도 모두 중단됐고요.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제주와 전남 지역 여객선이 전면 통제되는 등 전국 80여 개 백길마저 끊겼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눈이 내리면서 귀경객들 불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남해고속도로 순천에서 영암 쪽 강진 부근 1차로에서 눈길 사고 발생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줄포 부근 1,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입니다. 반대 서울 방향은 당진 부근에서 서해대교까지 16km 구간 정체 이어지고요. 이후에는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답답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정체는 영동 3터널에서 1터널, 비룡 분기점에서 대전 부근, 청주 분기점에서 남이 분기점까지 되고요. 다시 청주부터 청주 휴게소 쪽으로는 14km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천에서 천안 분기점, 그리고 안성 분기점, 그리고 양재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설 어떻게 보내셨어요? 최형두 의원님. 네, 설 연휴 시작 전까지 네. 이 동네 우리가 15개 면동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네. 예. 다 돌아다니고. 다니면서 그리고 어르신들 뵙고. 어르신들은 좀 뵙기 힘들었는데 그러나 저 시장이나 네. 또 이제 면지역 농협도 중요합니다. 네. 또 그리고 저 주민센터 또 많이 모이시는데 또 그리고 큰 전통시장. 네. 시장에 가면 아이고 우리 최형두 의원 왔네 그러면서 막걸리 줍니까? 아니 막걸리 안 주시죠. 요즘은 막걸리 안 줍니까? 여러 이제 참 시장이 어려운 사정들을 많이 듣죠. 뭐. 네. 소수 여당에서 힘들겠다는 또 격려도 좀 받으시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드셨죠. 윤석열 등 잘하는데 왜 그렇게 못하냐고요? 저 사람들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저 발목을 잡느냐고 개탄을 많이 하시죠. 알겠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반대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왜 이렇게 못하냐고 걱정된다. 나라 걱정된다. 아이고 그런 거 우리 박 의원님이 어렵다. 그런 경우만 들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도 이제 중구 성동구를 서울 중심인데요. 네. 19개 동이거든요. 중구에 15개, 이제 성동구에 금옥수동까지 4개 동에서 다 동네 다 다녔고요. 특히 다니다 보면 이게 다니다 보면 사실 얘기를 못 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중간에 미팅, 차 미팅을 하면서 이게 한 6명, 7명 네. 그런 그룹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지역 현안도 듣고. 그런데 지역 현안보다는 요즘에는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라 걱정하죠. 예. 민주당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얘기도 들었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민주당 못하는 것보다는 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좀 견제를 해라. 네. 이거 큰일이다 나라. 네. 그래서 강력한 민주당의 모습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인 거죠. 그런 얘기는 제일 많이 들으셨어요. 예, 예. 네. 그리고 최영두 의원님도 아마 비슷하게 되는데 싸우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민주당이 힘센 야당이. 특히 윤석열 정권이 너무 검찰을 이용해서 야당 아이고, 또 뭐. 이게 너무 무도하다 이런 얘기 많이. 전언을 하는 참에서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아무튼 새해는 우리 두 왜 분 이렇게 수사만 하냐는 거예요. 왜 수사해야죠. 그 지난 정부에서 안 한 것을 빨리빨리 처리해야죠.
최영두 박성준 의원이 더 맹활약하셔가지고 여야가 조금 협치도 하고 머리를 맞대고 민생도 좀 해결하는 모습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당권 경쟁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내일 출마할 모양입니다. 네, 언론 보도는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제가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입니다. 이거 또 나오시죠. 공정하신 분이세요. 아니 그래서 이거 참 걱정이에요. 앞으로 방송 기간 내에 이제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잘하시면 되죠. 편파 방송하시면 되지 뭐.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전당대회 의미 그러니까 네. 당권 경쟁이다 이런 말부터가 조금 옛날 방식 옛날 시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이런 무슨 선거라든가 경선이 있으면은 이게 경마부도라 그래가지고 언론으로서는 누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좀 휘청거립니다. 네. 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뭐 1번 말이 잘 날리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보도를 할 수, 그걸 이제 우리가 1차원적으로 하죠. 경마부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온통 당권이란 말도 그렇고, 근데 당권이란 말 자체가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고요. 민주정당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소수 여당인 그 국민의힘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또 정부를 돕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뒷받침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어떤 그걸 위해서 뽑는 것인데 지금 어느 후보가 경주마 보도하듯이 1번 말이 빨리 달리고 있고 2번 말이 좀 처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언론 입장에서 보도할 수 있지만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국민들 특히 당원들이 한 100만 가까운 당원들이 굉장히 현명한 집단적 희생을 발휘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뭐 선관위 위원으로서 원래 점잖으셔가지고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웃으면서 그랬잖아요. 편파 방송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편파 전당대회가 되고 있잖아요. 한 사람 몰아주기, 한 사람 찍어주기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뭔 지금 공정성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순간위원 앞에 두고 우리 박 의원님 아침에 설날 연휴에 덕담을 하셔야지. 아니 무슨 공정한 지금 선거 관리가 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아니 뭐 지금 아니 다 이거 불공정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달고 있고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문 닫아놓고 한 사람만 가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앞에서 누가 먼저 달리면 그 사람을 집중으로 던져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지. 아니 그건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을 몰아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앞에 가는 사람을 다 제낀 것이죠. 그렇게 하는 편파 지금 전당대회를 왜 공정하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 선관위의 목표고 우리 당의 목표이기 때문에 예. 공정이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자, 아니, 공정하게 하라고 선관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오히려. 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죠. 그런데 그 판세라든가 이런 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 또 뭐 사실은 현역 의원들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 캠프에 참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사실 초선 의원들이 선관위원들 몇 분이 이제 이렇게 잘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설명에 참여했다가 그조차도 의심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스스로 사퇴를 했죠. 아, 네, 그렇군요. 지금 보시면은 물론 뭐 친소 관계가 있을 테고 또 우리 당이 바뀌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개인적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뭐 큰 그걸 나서서 직접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선관위원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당대회에선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해야죠. 그것이 정치적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이고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금지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자제하도록 돼 있죠. 왜 자제를 합니까? 전당대회에서 당연히 누구를 지지한다고 얘기하고 이 사람이 돼야 되는 명분이 무엇이고 이 시대가 무엇이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왜 그러냐면은 국회의원도 이제 당협위원장이어서 당마다 수천 명의 당원들의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사실은 뭐 당원들이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영향을 뭐 다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당원들 중에서도 또 핵심 우리 책임 당원이라 그러죠. 책임 당원이 수천 명이면 그 수천 명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실 의원이 어느 한 사람을 편들어서 역성 부리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협위원장들도 또 선거 국회의원들도 그런 문제에서는 당원들이 최영두 의원님 말씀 제가 그래서 아니 사실 그거는 얘기를 드리면 그거는 거냐면 그러면 이전에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당원들이 당심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민심과 받아들였어야 되죠. 그렇게 민심에 반영을 했어야만 그것이 논리가 맞는 것이고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정치적 선택의 자유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내가 이런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끔 하고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가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룰에 대해서는 듣고요. 나경원 전 의원은 내일 오전 11시에 국민의힘 당사에서 입장 발표를 합니다. 출마할 결심을 하는지 지켜보시죠. 그리고 김기현 철새 정치인이다. 대선 행보 안 된다. 이거 누가 봐도 안철수 후보 저격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연포탕 외치다가 갑자기 진흙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점점 가열됩니다. 국민의힘 선관위원 최영두 의원님은 잠시 멈추시고, 자, 앵커 출신 박성준 어떻게 보십니까? 진흙탕 싸움으로 이미 간 것이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전당대회가 축제장해야 되는데 이 축제장이 아니라 이미 진흙탕 싸움이 된 민주당은 거예요. 축제였습니까? 민주당은 77.7%로 됐고 결국은 국민 당원들이 선택한 이재명 당대표를 통해서 네. 민주당을 대변하게 된 거고요. 지금 뭐 룰을 바꾸고 가지고 무리를 아니, 했죠. 국민의힘 지금 봤을 때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정치를 할 때 두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자기를 돋보이면서 다른 사람을 뺄셈을 해서 자기가 가는 정치가 있고, 내가 조금 낮추면서 더 센 정치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 당권 나오는 대표 주자들 보면은 대부분 뺄셈 정치에 유능한 분들이에요. 우리 박 의원님은 네. 너무 편파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제가 정당이 얘기했잖아요. 다르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 정치권에서 아니, 제가 한번 일반적인 말씀드리면, 현상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국민의힘에 있는 대표 주자가 국민의 민의를 받들어서 국민의 희망을 주는 정치가 돼야 되는데 전당대회 자체가 그렇지 않은 거죠. 지분 싸움을 하는 모습이고 뺄셈 정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보여줘야 되는데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찌됐든 나경원 나와 안 나와, 그리고 또 결선 투표 누가 되는 거야 변수가 되고, 당원들도 100만 가깝다는데 이거 참 당대표 향방 모른다 이거. 그 역대로 우리 전당대회를 보면은 그게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편파적으로 진행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집단지성이랄까, 그렇죠. 예, 이런 네. 게 발휘되거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100만 명이 넘다 보니까 사실은 100만 명의 그 군자가 이제 투표한다는 게, 이전에는 이제 그 일반 참여라고 했지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게 했고.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책임 정당으로서 한 100만 명 되다 보니까 이제는 직접적으로 가장 그 당의 운명이라든가 당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그동안 책임도 많이 지었던 책임 당원들이 하고, 여기에 이제 사실 일반 당원이 이제 가시를 합니다. 일반 당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의 뭐 국민들의 민심이 다 수렴된다고 보고요. 그 아까 이제 뺄셈 정치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다시 보고 있고 또 당권들이 다 보고 당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각 그 주자들로서는 어떤 전략이 있겠죠. 네. 어떤 내가 어떤 것으로 부각시키겠다, 내가 무엇으로 내가 차별하겠다는 전략이 있을 텐데,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어느 정도 이게 스스로 또 리스크도 지어야 됩니다. 그 과도한 프레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또 그런 거 또 우리 또 선관위원 입장에서는 지나친 비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자제하게 요구할 거고요. 집권당의 대표는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그 정부가 성공하는 길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보조적인 개념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집권당 대표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가 잘 못했을 경우에 견제하는 역할도 있는 거거든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들을 보면은 하명한, 그러니까 용산에서 하명한 거를 받드는 모습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심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의 모습만 있는 것이지 두 번째, 그러니까 정당으로서 독자적으로서의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역할도 하면서 정책 대안 능력의 모습을 가져가야 되는 건데, 그냥 용산 눈치만 보는 당권 주자들만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정당 축제가 아니라 지금 제대로 된 축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전당대회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최영도 의원님. 그래서 윤심 논란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최영도 의원님. 그건 뭐 이제 우리 네. 박 의원님 말을 좀 이렇게 섞어서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윤심이란 것은 이제 그것도 좀 프레임화된 말이긴 하지만, 아니 여당이 대통령을 뒷받침하지 않고 여당이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은, 여당이 야당처럼 야유하고 비난하고 뒤통수 치고 그러면 이건 콩가루 정당이죠. 그 정당은. 지금껏 그러니까. 그런 모습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모두 이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특히나 1년도 아니라고 이제 2년 차로 넘어가지만 사실은 뭐 집권한 지는 이제 한 8, 9개월 돼 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국내외 참 시련과 도전은 많고,
이런 데서 누가 어떻게 우리 당원들과 함께 예. 이 정당을 이 정당과 이 정부 윤석열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냐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것이지. 근데 그걸 이제 대통령이 뭘 과도하게 뭐 했다 하는 것은 좀 일부의 이제 경마보도식인 해석이고요. 또 그리고 모든 분들이 그 방법론이라든가 또는 지지하는 소구하는 이런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국민적 관심 높은 거 아닌가요? 최영두 의원님도 뭐 정치 오래 뭐 보고 옆에서 또 의원도 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정당사에서는 두 가지 있었거든요. 지금 얘기한 건 집권당이 있을 경우는 집권당이 그 대통령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의 지지도 보냈지만 쓴소리도 있었고 소장파도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못하는 게 많아요. 내치뿐만 아니라 외치. 그러면 외치를 왜 못합니까? 지금 외치 외교 지금 실패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그렇게 하면 토론이 안 되죠. 국민의힘 내부에 예전에 보면 소장파도 나오는 거예요. 쓴소리도 하고. 유승민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의원은 보다 이제 내부에 네. 목소리도 나와서 결국 거기서 야 국민의힘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쓴소리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면서 그것이 공론회장이 돼서 오히려 건전한 목소리도 나왔는데 지금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에는 오로지 그냥 한 명만 있는 거예요. 자, 송호관님께서 네. 그런데요 요즘 민주당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박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먼저 최영두 의원님께서. 그렇죠. 민주당이 조금 그래도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 이러면 좋은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예산이며 무슨 입법이며 할 때 민주당이 지금 어느 정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야당도 결국에는 우리가 정부를 뭐 갑자기 정부가 교체되긴 했어도 우리가 국립민복이라든가 국가안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똑같은 목표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지난번에 안 하던 것 같다가 이번에 갑자기 하자고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참 우리 정부를 힘들게 하고 있죠.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 여당으로서는 누구나 아주 소수 여당이다 보니까 이게 참 뒷받침하기도 지금 바쁜 실정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조금 이 문제를 민주당 숫자도 많지 않습니까? 많으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좀 내어서 상임위별로 현안을 같이 회의를 주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뭐 모두 방탄 조끼처럼 딱 이렇게들 다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시니까 이게 참 답답합니다. 아니 답답하네. 정말 답답하네요. 지금 저도 이제 상임위를 하고 있는데요. 정무위도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 일을 잘 안 해요. 일을 안 해요? 안 해요. 왜 일을 안 해요? 법안이 뭐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얘기하고 의사일정도 먼저 여당에 나와서 해야 되고 이런 건데 되게 소극적으로 좀 안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고 민주당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우리 민주당에서도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민생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해결하겠다고 했고 예. 당대표가 경제안보센터를 통해서 만들어서 경제 위기에 대해서 관리하겠다라는 말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 무슨 경제 지금 제대로 챙기고 있나요? 요번에 제가 지역 다녀보니까 가장 걱정하는 것이 생활 물가예요. 네. 난방비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 난방비 올랐는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대책 하나 내놓고 있나요?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인 거고 두 번째는 너무 우책임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게. 제 얘기 좀 듣고 좀 끊어놔야겠네요. 그다음에 그 민주당의 역할이라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정부 여당이 잘하고 있는지 비판 견제 감시 기능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인 자, 거예요. 우리 지금. 지금 사실은 전기요금 폭탄이 막 나옵니다. 공공요금 너무 올랐다 이 얘기는 해주셔야 됐어요. 올랐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전기요금이 지금 OECD 가장 싼 편입니다. 근데 이게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전기료를 제대로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전기료가 아니면 다양한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전기를 좀 풍부하게 공급하든지 탈원전 한다면서 가장 그나마 우리나라로서는 저렴하고 안정기로 공급할 수 있는 전원을 많이 줄여놨죠. 갑자기 석탄 발전한다 그래서 갑자기 뭐 석탄량이 늘어나서 또 세계에서 한동안 기후 악탄 국가라는 또 오명도 들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격 정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를 좀 아끼게 만드는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고 전기의 부담을 해서 이 시장을 좀 효율화했어야 되는데 지난 5년 동안 최저임금은 갑자기 이렇게 올렸으면서도 전기요금은 제대로 이게 보십시오. 전기요금을 갑자기 5% 올렸으면은 그게 시장에서 순응할 기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전이 한 해 수십 조씩 적자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최영도 의원님 네. 지금 경제 위기고 민생이 어려운데 지금 난방비, 전기요금, 공공요금을 지금 올리면 서민들한테 너무 큰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난 정부 이래로 조금씩 해서 시장이 이 전기 공급에 대해서 또 전기 수요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부담스러운 이야기거든요. 정부 입장에서 물가가 얼마나 큰 무서운
저 주제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 정부는 하나도 안 했던 거예요. 물가 최영준 문제에서. 그래서 아니 그게 미루자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보십시오.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한전 적자가 30조 40조 나와요. 한전이 국가 등급의 신용 채권인데 이게 지금 채권이 위태로워서 우리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그 신용 뭡니까 한도를 내려주고 안 그랬습니까? 채권 한도를. 제가 그 최영준 의원 지적한 걸 혹시 받아들여서 얘기를 할게요. 어떤 거냐면 그러면 정권 심판에서 문재인 정부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한 1년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지금 8개월 됐나요? 8개월 됐는데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손 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 정부 탓해서는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경우는 더 잘하라고 얘기를 국민들이 심판에서 했다고 빚을 하면은 천조로 넘겨놓고 아니, 한전에도 지금 그렇게 들어보십시오. 막대한 무채를 넘겨놨는데 아니 지금 그건 8개월 동안 무책임하게 무슨 우리는 대책을 책임 내놓고 있어요? 없으니까 아무것도 대책 내놓고 아무 있지 책임이 않고. 없으니까 너 알아서 해라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책임이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뭐냐면 지난 남탓하지 5년 동안 말고. 해왔던 성적표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자. 그 당시 이랬다 저랬다. 그 이번에 같이 해결하자. 이렇게 해야 이게 서로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가 이거 이번에 끝났으니까 너가 천조 다 물려받아라. 그렇게 되면은 악순환이죠. 그 한 정부 저는 내에서 제가 모든 재정을 다 탕진하고 제가 모든 그 부담을 다음 정부에 넘기면은 어떻게 나라가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이번 정부 들어와서 가장 먼저 위기 신호에 대한 것들이요. 처음부터 얘기됐던 것들이 저도 그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계속 얘기했던 건 뭐냐면 모든 의원들이 다 얘기했어요. 고물가 시대를 준비를 해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저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네. 제가 정무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장한테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고물가 시대가 당연히 나오는 건데 그 선제적으로 그러면 1개월 단위, 2개월 단위, 3개월 단위 아니면 1년 단위에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대책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 방안들을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저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기본적인 생활 물가에 대한 개념이 있는가 정도일 정도로 의문을 표할 정도로 뭔가 없어요. 지금 하나도 나온 것들이 없어요. 그것이 저는 이번 정부가 내치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박 그것을 의원님 받아들여서 하나 전기요금이 됐든 지금 난방비가 됐든 도시가스 요금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들이 무엇인지를 내놓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마침 산자의 산업자원 통상자원위원회에서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 이런 거죠. 근데 한국가스공사가 있습니다. 가스를 도입하는데 가스 가격이라는 게 도입 가격이 대개는 하저 동구라고 합니다. 여름에는 싸고 겨울에는 높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비축을 많이 해놓는데 내가 보니까 비축도 안 해놨어요. 무슨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판단 선입견을 가지고서. 그래서 지금 우리 물가라는 것이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의 그냥 우리 내부의 완전한 경제에서 우리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고 또 재정 여력이 넉넉해서 필요할 때는 좀 빚도 더 내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예컨대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글로벌 스프라이 체인이라서 이미 민주당 지난 정부의 후반부부터 그 여파가 시작된 것인데 그걸 갑자기 다 끊고서 지금 몇 개월 사이에 너가 다 책임져라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참 그것도 근데 저 언제까지 180 가까운 다수 정당에서 문재인 정부 탓하고 할 거예요? 탓하지 않죠. 아니 모든 탓할 수가 실패의 있습니까? 원인을 다 탓해 뭐 문재인 정부에 하겠습니까? 탓해가지고 언제 이 윤석열 정권은 안정기를 찾아갈 그런데 겁니까? 이제 야당이 계속 불안정기 아닙니까? 예산과 법률안을 심의하고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고 국회에 막강한 권한은 민주당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사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한번 민주당의 어떤 의원님이 한전 채권 한도를 반대를 해가지고 이게 갑자기 여야가 모두 다 산중위에서 산업부중위에서 이걸 채권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채권 한도 늘리면 안 되죠. 안 되지만 이걸 안 해주면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너무 지역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이야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그것도 찬성해놓고 왜 그러세요 그때? 자, 이 문제도 찬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네. 민주당이 너무 무책임하게 했다 얘기 그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서울 밥상머리 최고 화두는 난방비 폭탄이었습니다. 난방비 그래서 폭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게 얘기했습니다. 장난영님께서 한전 적자에도 성과급 잔치 계속된 건 뭐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전기료 인상하는 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서민 예상은 삭감하고 법인세 인하 몰두하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거기다 한전대학이랑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또 몇천억을 또 붓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서민 예산은 삭감하고 법인세 인하에는 여도 야도 다 동의하는 걸 보고 국민들은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딱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순방 마치고 왔습니다. 네. 이제 순방 정리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란 문제, 이란 외교부에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어찌 봐야 됩니까? 제가 그걸 이야기를 할게요. 이란이 이제 우리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하고 지금 우리가 큰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란이 국제사회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란이 그 핵개발, 북한하고 때문에. 핵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란이 이 핵개발 문제에 북한 비슷하게 국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근데 제재를 받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그 이란 원유를 많이 도입하고 해서 이걸 이제 결제를 하던 방식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주고 싶어도 국제 제재에 묶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란이 이번에 이걸 가지고 마침 이 발언을 가지고서 그렇죠. 그걸 풀려고 지금 빌미를 잡았어요. 원래 저 페르시아 사람들이 협상을 아주 잘합니다. 이 굉장히 이걸 이제 고리로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은 조금 곤란한 것이 국제 제재. 그러면 이란이 이 문제, 핵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불안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참 하기 어려운데 이걸 빌미로 이제 그걸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NPT 문제까지 이야기해서 얼마 전에 우리 민주당의 중진 의원님께서도 누구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이란이 너무 심했다라고 방송 인터뷰에서 이야기하고 하셨죠. 말씀드리면 뭐 외교 지난번에도 이 방송 얘기를 좀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외교의 영역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만 갔다 오면 뭔가 이렇게 실수가 있어서. 근데 민주당이 자꾸 그걸 아니, 또 참. 저 얘기 좀 마치고 좀 해주세요. 끝나고 나면은 그 외교라고 하는 것은 내치가 어려운 것들을 외치를 통해서 사실 굉장히 포장할 수도 있고 성과도 낼 수 있는 것을 모든 걸 실패로 돌아가게끔 만든 것이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실패라 그러고 뭐가 실패고 뭐가 성공이고 빌미를 좀 주고 평가를 좀 공정하게 해 주십시오. 국민의힘도 야당 때 그랬잖아요. 우리는 안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랬다고요? 우리는 많이 도왔죠. 기본적으로 이 보수라는 사람들은 그 정쟁이라는 것은 국경 안에서 해야 된다. 이런 원칙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지 네.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걱정됩니다. 네. 내치 외치 다 걱정됩니다. 7484님께서 두 분 포함해서 올해는 정말 정치인들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협치 좀 해주세요. 그런데 아니요, 이렇게 건설적으로 토론하고 이런 건 좋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박성준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부탁드립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